소설 인간혁명 8권 제4장 명암 1954년 3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본 국민을 덮쳤다. 사건의 발달은 3월 1일 미국이 북태평양에 떠있는 산호섬 비키니 환초에서 실행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산호초 위에 세운 높이 150m의 철탑 위에서 수소폭탄을 폭발시킨 실험이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이 섬에는 직경 약 1.8km, 깊이 약 70m나 되는 큰 구멍이 생겼다. 50만 톤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의 산호가 분말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갔다. 이 수소폭탄의 폭발력은 TNT 화약으로 환산하면 1,500만 톤의 위력이라고 추정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위력이 15에서 20킬로톤에 상당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키니에서 실행한 수소폭탄 실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수소폭탄 한 발의 파괴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비한 전 화력의 무려 두세 배에 상당한다고 한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수소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명료하다. 그때까지 원수폭 실험이 없던 것은 아니다. 1945년 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폭 실험을 한 이래 소련과 미국은 원수폭 실험을 거듭했다. 그리고 영국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폭 실험을 했다. 하지만 비키니에서 실시한 수폭 실험이 일본 사람에게 이상한 공포감을 준 까닭은 이날 일본의 참치잡이 어선 한 척이 피폭당했기 때문이다. 어선은 제5 후쿠류 마루라는 140톤짜리 소형 목선으로 승조원은 23명이었다. 1월 22일에 시즈오카현의 야이즈항을 출항한 제5 후쿠류 마루는 미드웨이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남하하여 마샬제도 해역으로 갔다. 이 해역에서 조업을 몇 번 한 뒤 3월 1일 새벽 마지막 조업을 위한 작업을 마친 대부분의 승조원은 선내의 침대에 누워 선잠을 자고 있었다. 이때 제5 후쿠류 마루는 비키니 환초의 동쪽 약 160km 지점에서 엔진을 정지시키고 조용한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지정한 광대한 항해 금지 구역의 경계에서 다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이었다. 현지 시간 오전 6시 45분 선원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 드넓은 바다 한복판이다. 주위에 저쪽 한편이 밝아지고 배는 까닭 모를 무서운 빛에 감싸였다. 수평선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보였다. 그리고 7, 8분 정도가 지나자 무시무시한 굉음이 해면 일대에 울리고 선체가 크게 흔들렸다. 이상사태였다. 배는 서둘러 준악을 끌어올렸다. 서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하늘 높이 펼쳐진 모습이 보였다. 이날 하늘은 맑았지만 서서히 확대된 그 구름이 잠깐 사이에 배가 있는 하늘까지 덮치고 말았다. 주위는 어둑어둑해지고 갑자기 기후가 악화되었다. 강풍이 불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비에는 하얀 가루가 섞여 있었다. 비가 멎어도 하얀 가루는 계속 내렸다. 몇 시간이 걸린 준악 작업 중에도 배에 계속 내려 갑판 위에도 하얗게 덮었다. 작업을 마친 제5 후쿠류 마루는 야이즈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하얀 가루가 내리는 지대에서 탈출하는데 몇 시간이 더 걸렸다. 그날 저녁부터 승조원들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식욕을 잃었다. 이윽고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현기증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머리카락이 그냥 쑥 하고 빠지는 사람도 있었다. 제5 후쿠마류는 이런 승조원 23명을 태우고 3월 14일 아침 모항인 야이즈항에 도착했다. 승조원은 항구에 돌아온 기쁨 속에서 모두 피로를 호소했다. 그리고 햇볕에 탄 것과는 다른 이상하게 거무칙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목덜미나 손등이 붉게 부어오른 사람도 있었다. 잇몸에서 피도 나왔다. 그날은 일요일 이어서 병원이 쉬었지만 선주의 권유로 승조원 모두 현지에 있는 병원에 갔다. 승조원들을 진단한 당직 의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혹시 하고 의문을 가졌다. 비키니 해역에서 수폭 실험이 있었다는 뉴스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증상이 악화된 선원 2명을 도쿄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튿날 15일 도쿄대 병원 제1외과를 찾아가 진찰받았다. 진찰 결과 한 사람은 그날 바로 입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입원 준비를 위해 일단 야이즈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16일에 입원했다. 두 사람은 방사성 물질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날 3월 16일자 요미우리 신문 조간에 피폭당한 제5 후쿠류 마루 승조원의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일본인 어부, 비키니 원폭 실험과 만나다. 원자병 23명, 한 명은 도쿄대학교에서 중증으로 진단. 국민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충격을 받았다. 저 멀리 서태평양에서 실시한 수폭 실험이 남의 일이 아닌 9년 전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핵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던 국민은 머나먼 서태평양에서 실시한 실험으로도 일상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암담한 생각은 피폭국 일본의 국민에게 순간적으로 확산되었다. 제5 후쿠류 마루를 가이거 개수관으로 조사하자 수십 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계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선체가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됐음이 명백해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선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잡은 물고기도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야이즈항에서 출하한 어류를 도쿄, 오사카, 가나자와 등에서 추적하여 조사하자 제5 후쿠류 마루가 아닌 다른 어선에서 잡은 물고기 중에서도 오염된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그리고 물고기 비늘에서 고준위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전국의 어시장은 참치를 기피하고 전국의 초밥집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회수한 야이즈의 참치는 모래밭에 묻었다. 비키니 환초의 수폭 실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방사능 재해가 턱 밑까지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핵전쟁이 두려워 전쟁 반대의 깃발을 내건 사람들은 전쟁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핵실험이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피폭 국민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제5 후쿠류마루 승조원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단이 결성되고 3월 28일에는 이들 급성 방사능증 환자를 모두 도쿄대학교 부속병원과 국립도쿄 제1병원에 수용했다. 후생성 공중위생국은 태평양 연안의 시오가마, 도쿄, 미사키, 시미즈, 야이즈 등 5개 항구를 지정하고 남쪽 해역에서 귀향하는 배는 지정된 이 어항에서 생선을 하역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하역한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후생성 조사에 따르면 1954년 11월까지 폐기 생선이 나온 어선은 지정된 5개 어항에서 312척, 그 밖에 다른 어항에서 371척 등 합계 683척에 달하고 폐기된 생선은 457톤을 헤아렸다. 생선 가격은 계속 폭락해 수산업계와 음식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당초 생선의 방사능은 껍질 등 표면에서만 검출되었지만 4월 중순경부터는 내장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또 오염된 생선이 잡히는 해역도 적도 부근에서 북상해 일본 근해까지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오염된 생선은 북위 40도 이북, 남위 20도 이남에서도 발견되었다. 방사성 물질은 태평양 서쪽의 절반을 오염시킨 것이다. 바다뿐만이 아니었다. 하늘로 흩어진 방사능 낙진이 대륙권뿐만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의 상공에 있는 성층권까지 올라가 하늘을 오염시키기 시작한다는 점이 판명되었다. 실험 당사국인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설명으로 시종일관했다. 3월 말 스트라우스 미국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실험 결과 참치 및 기타 어류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는 보고에 관해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험 구역에 떨어진 모든 방사능은
시간당 1마일 이하로 서서히 흐르는 해류를 타게 된다. 그리고 그 해류를 타고 몇 마일 정도 흐르면 무해한 상태가 될 것이고 또 500마일 정도 흐르면 방사능이 완전히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일본 정부도 미국 측의 편을 들어 대응했다. 3월 25일 중의원 후생위원회에서 외무대신 오카자키 가스오가 이렇게 답했다. 일본과 미국은 안전보장조약 체결 등 특수한 친선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미국의 그와 같은 실험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 오카자키 대신은 4월 9일에 열린 미일 협회 모임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 우리는 미국의 원폭 실험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이 실험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자유국가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 서서 이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원 스파이설이나 낙진을 소련이 가지고 돌아갔다는 등의 뜬 소문이 돌았다. 동서냉전의 시대이다. 서방 진영을 선택한 일본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서 재군비의 길을 요청받고 있었다. 1950년에 발족한 경찰 예비대는 1952년에 보안대로 재편되었다. 1954년 3월에 체결한 미일 상호 방위 원조 협정에 따라 자국의 방위 능력 증강의 의무를 지게 된 일본은 이해 7월 1일에 방위청과 자위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제5 후쿠리우 마루 사건은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원수폭에 대한 반대운동이 들끓었다. 제5 후쿠리우 마루의 모황인 야이지시에서는 3월 27일 시의회가 원자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의회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잇따라 원수폭 금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쿄의 스기나미구에서는 원수폭 금지 운동의 봉화가 올랐다. 스기나미구의 어떤 뜻있는 사람이 당시 스기나미 국민관 관장인 야스이 가오루와 상의해 금지 운동을 시작했다. 5월 9일 수폭 금지 서명운동 스기나미 협의회를 결성하고 훗날 스기나미 항의로서 유명해진 성명을 널리 호소했다. 전 일본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수폭 금지를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극에 이어 이번 비키니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3번이나 원수폭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죄를 뒤집어 쓴 어부들은 참으로 무서운 원자병에 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업자는 생활을 위협당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류를 중요한 기본 영양소로 삼는 일반 국민의 불안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수폭 실험만으로도 이와 같은 상태이므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무서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수폭이 단 4발만 떨어져도 일본 전국은 초토화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를 비롯해 세계의 과학자들은 인류는 핵전쟁으로 멸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이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항의는 전국 각지의 금지 결의안과 동시에 일어난 서명운동이 자연 발생적이고 개별적이란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스기나미구에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4월 17일에 수폭 금지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이어 스기나미구를 중심으로 수폭 금지 서명운동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전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발전시킵시다. 그리고 이 서명에 확실히 나타낸 전 국민의 결의안을 기본으로 수폭 및 그 밖의 모든 핵무기의 제조, 사용, 실험을 금지하자고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이 서명운동은 특정 당파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처지에 사람을 잇는 전 국민적 운동입니다. 또 이 서명운동으로 우리가 호소하는 상대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 및 국민과 국제연합,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으로 수폭 금지를 진지하게 호소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인류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54년 5월 수폭 금지 서명운동 스기나미 협의회. 스기나미 항의는 서민의 목소리였다. 당사자인 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런 미 정부를 추종하여 한마디 항의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 분노는 국가나 정치 체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원점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외침은 서명운동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에도 비키니에서 수폭 실험이 반복되어 5월 14일까지 5번이나 실험을 실시했다. 14일에는 빗물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그 뒤로 일본 열도에 방사능 비가 계속 내렸다. 원수폭 금지를 외치는 소리는 스기나미구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 소리는 원수폭의 위기를 인류 멸망의 암운으로 느끼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서명운동은 전국 각 도시와 마을에서 요원의 불길이 되어 퍼져나갔다. 8월 8일에는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 전국협의회가 결성되고 서명자 수는 449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9월 23일에는 제5 후쿠류마루 통신장인 구보야마 아이키치가 결국 사망했다. 수폭 실험에 따른 희생자였다. 선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이었는지 증명된 셈이다. 세계가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인류는 절멸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각했다. 서명운동은 10월 초에는 1200만 명을 넘더니 12월에는 2000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해를 넘기자 바다를 건넜다. 195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서 제1회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가 열렸다. 그날은 10년 전에 원폭이 투하된 날이다. 이 무렵에는 일본 내 서명자 수가 3,200만 명을 넘고 전 세계에서는 6억 7천만 명에 달했다. 서명한 사람들은 인류라는 공통의 터전에서 이 사건을 생각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인간 사회 속의 지구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발톱 같은 존재를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발톱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참으로 인간의 마음에 숨어 존재한다. 원폭 그 자체를 만들어낸 과학이나 정치만으로는 그것을 억제할 수 없음이 자명했다. 두 대국이 벌이는 엄청난 핵폭탄 제조 경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제2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가 다행히도 지구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은 평화를 희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양심이 악마의 발톱을 간신히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참치에서 비에 이르기까지 방사능이 발견되는 지구를 만들어버린 사실을 사람들은 이젠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원수폭에 대한 건망증에 빠지는 그때 인류는 자살의 길을 서두르게 될지도 모른다. 인류는 어느새 두려운 이 운명을 손에 쥐고 말았다. 이 숙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만인의 생명 존엄성을 완벽히 설한 평화 사상밖에 없으리라. 그런 절대적인 평화 사상을 전 인류 속에 낳고 키우는 정신의 대지를 어디에서 구해야 좋은가? 누구 한 사람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원수폭의 아문이 그대로 인류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아문이 아니라면 다행이다. 이 아문 밑에서 도다 조세이는 오직 홀로 자신이 신봉하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야말로 절대적 평화 사상을 키우는 천리임을 굳게 믿었다. 도다는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의 전개를 눈앞에서 보고 거기에서 시대적인 민중의 자각과 동향을 보았다. 도다는 일단 그것을 좋다고 생각했지만 세계적으로 확대된 서명운동의 성공만으로 핵폐기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도다는 불법이 설하는 생명 원리로서 바뀌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원수폭 금지를 외치는 정의의 마음이 언제 또 어떤 연에 따라 정반대의 행동으로 전개될지 모른다. 과거의 역사에는 그런 사건이 많았다.
그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떠올렸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작용이지만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다 조세이의 사색은 언제나 구체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를 희구하는 생명이 본연적으로 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부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 상태를 발현시키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의 실천에 달려있을 터이다. 도다가 현대에 살면서 평생을 걸고 파악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의 진수는 바로 이것을 위해 실제하고 있었다. 바뀌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 신이 되기도 하고 또 악마가 되기도 하는 마음을 평화 건설의 광원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키우는 방법은 생명 그 자체를 변혁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은가. 도다는 오늘날에 이르는 자신의 종교 활동 실천을 광선유포의 투쟁으로서 외쳤지만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변혁함으로써 전 인류의 항구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저녁마다 열리는 좌담회, 교학 강의, 진실한 불법에 관한 인내심 강한 개발운동, 이것들은 차분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서명운동보다 훨씬 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다는 그것이 원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근본적이고 착실한 생명 변혁의 운동이라고 확신하고 가슴에 깊은 긍지와 자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야말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제함과 동시에 한 나라의 숙명을 전환하고 이윽고 인류의 숙명 전환마저도 가능케 하는 현대에서 유일한 최고의 운동이라고 자각했다. 도다는 그 운동으로서 근본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었다. 거듭되는 전쟁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은 전쟁을 야기한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겨우 깨달은 듯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보루를 구축해야 한다고 드높이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바뀌기 쉬운 인간의 마음에 무엇으로써 평화의 보루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에서 인간이 가장 무지한 분야는 아무래도 자신의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전쟁을 악이라고 인정하지만 아직 지구상에는 제한적 국지전쟁 등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다가올 큰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고도 남을 군비를 부지런히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아예 불문에 붙이고 있다. 도다 주세인은 현대인이 불문에 붙이는 그 일에 도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보루를 구축하는 일에 깊은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그 일을 밤낮으로 실천해왔음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이 세계적 규모로 파급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다는 자신의 독창적인 광선유포 운동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규모로 확고히 진전해가리라고 마음속에 생생히 그렸다. 서명운동이 평화 세력의 강력한 시위운동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명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전쟁 전처럼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대두할 우려도 있으리라. 그것은 인류 역사에 새겨진 수많은 상흔을 보면 명백하다. 그러고 보면 현대의 평화는 참으로 위험한 고비에 처해 있다. 이렇게 통찰한 도다는 달마다 펼치는 창가학회의 활동에 더욱더 온 힘을 기울였다. 흔들리지 않는 도다의 확신에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진심이 불타고 있었다. 1954년의 학예 지방 지도는 전국 주요 20개 도시에서 실시했는데 지난해와 지지난해보다 규모를 훨씬 확대해 250명에 이르는 인원을 투입했다. 8월 31일 본부 간부회에서 발표한 성과 보고는 12,771세대로 월간 1만 세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해 7월 현재 전체 세대수가 12만여 세대임을 감안할 때 불과 한 달 사이에 10% 이상의 절복 성과를 올린 셈이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에너지가 놀랄 만큼 폭발했다고 보아도 좋았다. 도다는 8월 5일부터 20일에 걸쳐 규슈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거점을 뛰어다녔다.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하코다테, 오타루, 아사히카와, 이와미자와, 삿포로 등을 돌면서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틈을 내어 야마모토 신이치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이시카리의 아스타무라에도 갔다. 도다는 향수에 잠긴 채 향토 요리인 이시카리 전골 등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커다란 사명에 사는 오늘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거센 북해를 불가사의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홋카이도는 이미 가을색이 짙었다. 9월이 되자 4일 토요일과 5일 일요일 이틀 동안 수호회 제1회 야외 연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일정은 7월 무렵에 결정했다. 수호의 원래 모임처럼 비좁은 방에서 하는 회합을 그만두고 때로는 자연의 품에 안겨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유롭고 편안한 회합을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한 사람은 도다였다. 8월 학예 지방 지도를 마치면 그런 즐거운 날을 맞이하기에 청년들은 기운이 넘쳤다. 후보지는 두세 군데였다. 도다는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이 희망하는 곳으로 하겠다며 모든 것을 일임했다. 이윽고 오쿠타마에 있는 히카와 캠핑장이 선정되어 4일과 5일 이틀을 계약했다. 수호회 멤버 60여 명은 4일 오후 2시 시나노 마치의 본부에 집합했다. 오후 3시 전원이 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출발했다. 제1호차는 도다 조세이가 탔다. 첫 야외 연수이다. 누구나 들뜨고 활기에 넘쳐 발랄하고 민첩하게 행동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둘러싸인 도다도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다. 언제나 웃음을 띠고 예리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도다가 입을 열 때마다 청년들은 와 하고 환성을 올렸다. 버스는 신주쿠를 벗어나 고슈도로를 계속 달렸다. 그리고 하치오지, 하이지마, 오메를 통과해 미타케, 하토노스 산간지대에 들어서서 히카와에 도착한 때는 저녁 6시 무렵이었다. 도로에서 계곡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 중간에 평평한 광장이 나온다. 한쪽 구석에는 사무실과 매점이 고즈넉하게 늘어서 있었다. 버스는 여기에 정차했다. 일행은 점호를 하고 텐트와 오두막을 배정받았다. 선발대인 취사반이 숲속 취사장에서 커다란 솥에 돼지국밥을 끓였다. 된장국 냄새가 숲에서 계곡까지 흘러나왔다. 오후 7시에 모이라는 연락이 있어 모두 각자의 방갈로와 텐트에서 뛰어나왔다. 물가에는 모닥불을 피울 장작이 쌓여 있었다. 장작에 불을 붙였다. 곧바로 각자 뜨거운 돼지국밥을 식기에 뜨고 통조림을 받았다. 모닥불을 둥글게 둘러싸고 앉은 멤버들은 왕성한 식욕으로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맹렬히 불타오르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얼굴과 얼굴에 불빛이 비쳤다. 계곡 밑은 어느새 어둠에 감싸였다. 즐겁게 식사하는 떠들썩한 소리가 돼지국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타고 사방으로 흘렀다. 배가 부르자 청년들은 말이 많아졌다. 제각기 웃기도 하고 어깨를 두들기기도 했다. 모닥불 빛에 비친 원기왕성한 얼굴이 어둠 속에 떠올랐다. 잠시 후 야마모토 신이치가 일어섰다. 이야기 소리가 갑자기 그쳤다. 신이치는 야무지고 힘찬 목소리로 이번 수호의 야외 연수는 도다 선생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자연의 품 안에서 호연지기를 충분히 길렀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스승의 이런 자애에 감싸인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니 새삼 행복을 깊이 느낍니다. 라고 말하고는 일동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무엇이라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질문해 주십시오. 신이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지명받은 청년이 일어섰다. 선생님은 청년 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 공부에 대해서 말인가. 이렇다 할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내 체험에서 말하자면 공부는 하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소학교 시절에는 여러 책을 읽었지만 청어잡이도 많이 거들었다. 그림 그리기와 쓰기는 병이고 나머지는 전부 갑이었다. 둘러앉은 자리에서 와하고 웃음이 크게 일었다. 틀림없이 병이라는 말이 재미있게 들렸으리라. 허식이 없고 적나라한 도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즐거웠다. 그의 경력을 아는 것은 청년들에게 무한한 매력이었다. 옛날 소학교는 고등과 2년까지 있어서 14살에 졸업했다. 지금의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부터 점원 생활을 했지. 그러자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 니노미야 손토쿠처럼 일하면서 공부를 했다. 아침에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6시부터 7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다음 일을 했다. 낮에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지.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가 공부 시간이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계속하다가 17살 때 준교원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그리고 18살이 된 이듬해 6월에 임시교사가 되어 유바리에 있는 마야치 소학교에서 근무했지. 월급은 16엔이었네. 여름에 정교원 양성 강습을 받았는데 그때 자격시험에서는 수학 등은 100점으로 좋았지만 점수가 나쁜 과목도 있어 자격을 따지 못했네. 그래서 10월에 다시 시험을 치렀지. 이번에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19살 때인지 20살 때인지 어쨌든 모든 것을 버리고 도쿄로 떠났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동창생에게 소개장을 받아 마키구치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의 동창생은 동창회에서 마키구치를 가끔 만났을 뿐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하며 불안해했는데 그런 만큼 나도 긴장했다. 그때 나는 교수법에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고 허세를 부리고 말았지. 그러자 마키구치 선생님이 꼼짝 않고 나를 보시더니 자네는 잘만 하면 굉장한 인물이 되겠지만 나쁘게 되면 당치도 않는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청년들은 또다시 와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무턱대고 즐거웠다. 그야말로 청년다운 건강한 심정 그 자체였다. 어둠 속에서 모닥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불꽃을 튀겼다. 기세가 왕성해진 불길이 얼굴에 반사되어 모두의 얼굴도 빨갛게 보였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 밤의 어둠 속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을 터였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 후 마키구치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신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사립 야간학교인 가이세이 예비학교에 편입했다. 같은 반에 지금의 호소이 존사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오자와도 있었지. 영어는 이때 처음 배웠다. 그래서 전철안에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했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전철안에 있는 제1고등학교 학생이나 게이오 대학교 대학생을 붙들고 태연히 배웠네.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연수학반이라는 예비학교에 자주 다녔다. 그렇지만 수업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말하자면 가짜 학생이었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수업이 끝날 때를 틈타 몰래 교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듬성듬성 콧수염이 난 선생님에게 물었지. 마음씨 좋고 친절한 선생님이셨는데 자상히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내 얼굴도 기억하셨지. 그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연수학관 학생이라고 생각한 것은 확실하다네. 청년들 중에서는 통쾌하다는 듯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도다는 활달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지하게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 처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르치고 싶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갑자기 학교에서 추방당하셨을 때 나는 곧바로 선생님 댁으로 뛰어갔다. 나는 당치도 않은 당국의 처사에 분개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습학관을 경영하게 되었지. 23살 때였다. 시간적인 여유도 겨우 생겨서
주호대학교에 다녔다. 이런 방법으로 31살까지 모든 것을 배웠다. 내 공부는 전철 안에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차를 기다리면서, 또 수업 중의 쉬는 시간 등으로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아껴서 했다. 베갯머리에는 말할 나위도 없이 언제나 책을 두었다. 이렇게 공부한 법률, 경제,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각종 참고서가 다다미 반 정도 넓이에 산처럼 쌓였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책을 팔아버렸는데 당시 돈으로 70엔을 받은 일이 기억나네.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하자. 그때까지 공부한 학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 어쩔 수 없었지. 출판 쪽 일을 시작할 때에는 소설이라는 소설은 모두 부지런히 읽었네. 사업상 여러 작가와 교제했는데 신인 작가에게 갖가지 아이디어를 빌려준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나를 만나면 몹시 반가워하고 친하게 교제하고 있네. 여러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회 활동으로 공부할 틈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만약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매일 2~5시간만 있다면 어떤 공부라도 할 수 있을 터이다. 그 2시간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철을 타는 시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주위가 시끄럽다는 등으로 푸념을 말한다면 아직 진심이라고 할 수 없다. 환경을 한탄하거나 시간이나 돈이 없는 것을 구실로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에 황금 같은 청년 시절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 먼저 환경을 이겨야 한다. 나는 지금 말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인생은 승부이다. 먼저 자신에게 이기면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기면 된다. 어느새 조용해진 청년들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도다도 잠시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강물 소리가 청년들의 머릿속을 말끔히 씻듯이 울려 퍼졌다. 청년들은 평소에 태만을 지적당한 듯하여 부끄러웠으리라. 도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을 꺼냈다. 내가 대성인의 불법에 귀의한 때는 공부를 얼추 끝낸 뒤였다. 그런데 여기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열심히 머리에 넣은 학문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전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경험 속에 무서울 만큼의 진실이 있었다. 요컨대 불법을 근본으로 하면 모두 살아난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활의 법문이다. 세간에는 여러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그 학문을 살리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내고 마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내 경우에는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공부가 어느새 전부 되살아나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신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굉장한 공덕이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도 지금 하는 공부도 모두 멋지게 되살아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청년 시절에는 노고하면서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뭐니 해도 근본에 불법이 있는 것만큼 강한 것은 없다. 지금 나는 문과계 학문이나 수학, 물리 등의 자연과학이라면 석 달의 여유만 있으면 여러분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나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라도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한번 겨뤄보겠는가? 하하. 어떠한 학문이라도 나는 그 학문의 근본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공부만 한다면 바로 마스터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작은 기계만큼은 안 되네. 눈이 나쁘기 때문이지. 도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헛됨이 없고 솔직했다. 듣는 사람 귀에는 아주 솔직하게 들렸다. 솔직하게 들린 이야기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들은 어떤 것이라도 좋았다. 익힐 수 있는 공부라면 분초를 아끼지 않겠노라고 생각했다. 다음 질문으로 옮겨갔다. 최근 아버지와 의견이 점점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질문이었다. 청년은 아버지가 참으로 시대에 뒤처져 좋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인가? 탐탁지 않군. 도다는 웃으면서 청년을 보았다. 아버지와 의견이 맞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무리한 일이다.
어쨌든 세대가 다르므로 이야기가 맞을 리 없다. 아버지와 열을 올려 하는 논쟁은 완전히 헛된 일이고 또 손해이다. 그보다는 아버지의 푸념을 들어주는 편이 훨씬 가치적이다. 청년이라면 그 정도의 넓은 마음과 도량이 있어야 한다. 부모와 말다툼하는 정도라면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현명한 수호의 멤버의 태도라고는 할 수 없겠지. 도다는 냉담한 결론을 내렸지만 문득 생각을 되돌리듯 청년을 불렀다. 아버지와 의논했다는 것은 자네 결혼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핵심을 찔린 청년이 깜짝 놀라 답했다. 흉중을 남김없이 꿰뚫어 보는 듯한 도다의 갑작스러운 지적에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다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듯이 청년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결혼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겠지만 절대로 여성에게 빠지면 안 된다.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좋다는 감각도 때가 지나 다른 연에 닿으면 금방 싫어지게 된다. 이처럼 믿을 수 없는 기준은 없다. 여러분은 여성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이없는 계산착오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배의 조언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식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네는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싸운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의견도 겸허하게 듣게. 그런 도량을 가지라는 말이네. 자네가 그 정도의 도량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처자식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조급하게 서두른 결혼이 제대로 된 경우는 없다. 결혼이란 일생이 걸린 문제이다. 일시적인 연애 감정만으로 돌진하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위험이 숨어 있는 법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감정이 중요하다. 자네도 수호의 일원인 이상 사자왕의 자식으로서 위대한 사명을 대성이님께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자네는 지금 그 자각이 충분하지 못하다. 우선은 자신을 더욱 연마해야 한다. 지금의 자네로는 상대방 여성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네가 지금의 신앙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청년이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절대로 조급히 굴면 안 된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 손이 올라갔다. 언제나 질문을 좋아하는 청년이다. 선생님, 방금 이성과 감정을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모순이 생겨 행동에 방해가 되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닥불이 강바람에 흔들렸다. 청년의 말을 듣고 도다는 헛기침을 하면서 모두를 바라보았다. 확실히 감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성이 용납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성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감정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본능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의지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이성과 감정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성과 감정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의 작용을 도외시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성이라고 해도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은 생명작용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둘 다 일념의 발로이다. 감정도 가지각색이다. 사소한 일로 남을 증오하거나 하는 감정도 있고 충동적인 연애 감정도 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반드시 구제하겠다는 감정도 있다. 또 이성이라고 해도 시야가 좁은 자기 중심의 이성도 있고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자신의 지력을 다하려는 위대한 이성도 있다. 도다의 지도는 청산유수처럼 막힘없이 계속되었다. 경문에는 마음의 스승으로는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라고 있는데 마음의 스승이란 이를테면
위대한 이상을 품는 자기라는 뜻이다. 이성이나 감정이라는 것도 이 위대한 이상에서 시작하면 숭고한 이상, 숭고한 감정으로 승화된다. 요컨대 니치렌 대성인의 생애를 관철한 행동은 불법의 극리에서 전개된 위대한 이상의 발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불행한 민중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숭고한 감정, 인류를 끝까지 구제하는 영원 보편한 법리를 확립하신 숭고한 이성. 대성인은 이 숭고한 감정과 숭고한 이성에 따라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끌어 끝까지 지키셨다. 우리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성과 감성을 생각하면 일체의 행동은 미혹에서 벗어난 행동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도다가 정성을 다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새삼 청년들의 가슴에 그대로 자연스레 흡수되었다. 불꽃이 약하게 깜빡깜빡 피어오르는 모닥불은 수북이 쌓인 숯불처럼 타고 있었다. 불가사의한 활력이 청년들의 얼굴과 뺨에 나타났다. 이때 도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면서 긴박한 표정으로 발언했다. 불가사의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밤은 분명히 말해두겠다. 오늘부터 10년 후에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다시 모이지 않겠는가? 나는 그때 여러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도다의 진지한 표정에 청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도다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리고 속뜻을 찾으려는 듯이 생각을 순간 집중했지만 도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도다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광선 유포는 이제 겨우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이 없는 듯 하지만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 삼류 강적이라는 폭풍우가 일어난다는 것은 필정이다. 이제부터 드디어 덮쳐올 것이다. 하지만 결코 질 수 없다. 왜냐하면 패전 일본의 구제도 세계 항구 평화의 실현도 귀착하는 바는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철학으로 구제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실히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신하고 자기를 연마하고 마음껏 공부에 면려하기 바란다.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 광포 실현의 여명이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달라는 것이다. 그때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퇴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 청년들은 광선유포를 향한 사명에 불타 이구동성으로 서원했다. 기백이 담긴 대답이었다. 도다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는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박수가 일었다. 이때 한 청년이 감동에 복받치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지금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묘법 유포의 대원을. 노래는 순식간에 합창이 되었다. 도다는 발밑을 비추는 손전등 불빛과 함께 삼나무숲 방갈로로 모습을 감추었다. 청년부장과 순회간부 두세 명이 그 뒤를 따랐지만 청년들은 모닥불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언제까지고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어깨동무를 하고 학회가를 차례차례 목청껏 부르는 노랫소리는 계곡 밑에서 하늘로 퍼져나갔다. 계곡은 어둠에 감싸였다. 하지만 청년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빨갛게 빛났다. 청년들은 이윽고 각각 몇 명의 맹우와 함께 오두막이나 텐트에 들어갔다. 그리고 먼 미래나 현재의 환경을 극복하는 일 등을 이야기하고 평온한 밤의 한때를 보냈다. 어둠 속에 타오르던 불도 어느새 하나둘 꺼졌다. 주변은 정적에 감싸이고 계곡의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튿날 5일은 5시에 기상했다. 물가에서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이다. 계곡에 든 옅은 안개가 자욱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가 청년들의 졸음을 깨웠다. 맑고 차가운 냇물에서 양치질을 하고 얼굴을 씻은 뒤 아침 근행을 했다. 물가 한 모퉁이에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조 기요시 참모실 주임의 구령에 맞추어 체조를 했다.
그리고 각자 텐트나 방갈로로 돌아가 취사장에서 가져온 아침을 떠들썩하게 먹어치웠다. 집합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렸다. 물가에 나오자 청년 몇 명이 즉석에서 씨름판을 만들었다. 모두가 모일 때쯤 도다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모습을 나타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일제히 인사하는 청년들에게 도다는 잘 잤는가? 라고 말하면서 씨름판 옆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았다. 동서로 나누어 씨름대회를 열었다. 모두 참가했다. 체격은 각기 달랐다. 체구가 작은 청년이 거구에 부딪혀 나뒹굴면서 폭소가 터졌다.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아 결승전을 벌일 때는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아 모두 손에 땀을 쥐며 관전했다. 도다는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바짓단을 걷어올리고는 골목대장처럼 크게 웃으면서 부채를 붙이며 관전했다. 이윽고 우승자가 결정되고 씨름대회가 끝났다. 씨름에 이어 이번에는 기마전이었다. 광장으로 모두 이동했다. 광장에는 작은 돌멩이가 일대에 널려 있었다. 경기 중에 다치지 않도록 먼저 모두 그 돌멩이를 주었다. 네 명이 한개조가 되어 홍백 양군으로 기마대를 만들었다. 도다는 중앙 한 구석에 앉아 청년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싱글벙글 좋아했다. 그리고 양군을 비교해 보았다. 양군은 함성을 올리면서 격돌했다. 기수와 기수가 맞붙은 채 땅바닥에 털썩 무너져 떨어지는 기마도 있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과감한 기마 몇몇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도다는 몸을 내밀고 관전하면서 즐거워했다. 어떤 싸움이라도 강하게 단결하는 쪽이 이긴다. 잘 보게. 백구는 대장의 말을 지키려고 그 주위에 언제나 새 기수가 포진하여 싸웠다. 홍구는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호방하게 공격적으로 공세를 취했다. 그런 사이에 백군의 대장을 둘러싼 새 기수가 중앙으로 뛰어나갔다. 홍구는 한 기마 또 한 기마씩 공격했지만 백군의 공동작전이 효과를 이루어 홍군의 기수는 무너지고 말았다. 기마전의 승부가 나고 보니 많은 청년이 찰과상을 입었다. 빨간 약이 담긴 작은 병이 바쁘게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다. 잠깐 쉬고 나서 이번에는 피구를 했다. 기마전으로 흥분해버린 청년들은 또다시 용맹 과감하게 싸웠다. 파란 하늘 아래서 발산되는 젊은 에너지가 그들에게 한없는 상쾌감을 주는 듯했다. 응원 소리가 사방에 퍼지고 민첩한 동작에 때때로 박수가 일었다. 도다는 청년들이 발휘하는 투혼에서 그들이 노는 데조차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남몰래 만족했다. 이런 일을 시키면 모두 온 힘을 다하는구나. 아무쪼록 신심도 이러한 기세로 부탁하네. 우승자에게 상품으로 수박 등을 주면서 도다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은 도다에게서 칭찬을 받은 것인지 혼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분 좋은 도다를 보는 것이 기뻤다. 해산한 청년들은 각자 텐트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식욕이 당기는 대로 점심을 배부르게 먹었다. 오후 1시가 되자 전원이 광장에 모여 즐거운 하룻밤을 보낸 히카와 캠핑장에 이별을 고했다. 버스 2대는 더욱 오지에 있는 한창 건설 중인 오고우치댐을 향해 엔진 소리를 내면서 언덕길을 올라갔다. 댐 건설 공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미제 대형 크레인과 굴삭기도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깊은 계곡 밑에서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의 모습이 개미처럼 보였다. 이런 오지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산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윽고 호숫가가 될 산 허리에서 도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등 뒤의 산을 돌아보면 말했다. 정말 굉장하지 않은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은 없는가? 한번 잘 보자. 저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등 뒤의 산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청년들은 전망대로 가는 작은 길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굉장히 가팔랐다. 신이치가 청년 몇 명에게 기마를 짜게 했다. 오, 고맙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기마에 걸터 앉아 유쾌한 듯 웃으며 전망대로 갔다. 이름뿐인 전망대이지만 댐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중턱이었다. 산과 산 사이에 낀 계곡 저 멀리까지 펼쳐진 대규모 공사였다. 옛날처럼 인간의 육체로 하는 노동력으로 건설한다면 터무니없을 만큼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공사의 대부분을 인간이 기계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오, 대단한 공사가 아닌가. 도다는 잠시 멈춰서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어떤 일에 좀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는 도다가 이렇게까지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도 말을 잃은 채 웅대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도다의 입에서 청년들을 훈계하는 말이 나왔다. 공사도 대규모인 큰 공사이지만 이런 산속에 커다란 댐을 구상하고 그것을 입안하는 인간족이 훨씬 위대하다고 해야 한다. 틀림없이 보통 사람과는 달리 대담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 있겠지.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네. 알겠는가? 청년이라면 기계와 도량이 크고 게다가 세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의 대사업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기 바란다. 댐 공사를 하나 보고도 도다의 마음은 청년의 성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 2대는 오후 3시가 지나 오고우치 댐 현장을 뒤로했다. 도중에 하토노스에서 잠시 쉬면서 폭포를 구경했다. 겨우 하루 반나절의 일정이었지만 도다와 하룻밤을 함께한 야외 연수는 이미 청년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원기왕성한 그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학회가를 차례차례 부르며 모두 의기양양해했다. 흡족해하는 마음은 청신한 숨결로 변하고 있었다. 수호회 제1회 야외 연수를 마친 도다는 청년 육성이 급선무임을 새삼 통감했다. 청년들에게 확고한 목표를 부여해 크게 비약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사색의 결정을 10월 1일 발행한 대백년화 권도원의 청년이여 국사이어라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도다는 권도원 첫머리에서 창가학회가 신봉하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과학적 비판을 이겨내는 철학성이 있고 법리적으로 최고의 교의를 갖춘 종교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교의 천심, 선악, 정사를 연구한다. 문헌에 따라 또는 실태 조사에 따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가 정이고 어떤 종교가 사인지, 또 어떤 종교가 최고이고 어떤 종교가 저급한지를 철학적으로 깊이 연구한다. 또 어떤 종교가 사람을 구제하는지, 어떤 종교가 단순한 관념적인 것인지, 어떤 종교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종교는 관념적이면 안 된다. 현실 생활을 바꾸고 사회를 변혁하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종교는 독선적이면 안 된다. 모든 비판을 참고 견뎌야 한다. 그것은 도다가 선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에게 배운 종교관이었다. 그리고 도다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종교야말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라는 사실을 체험으로써 확신했다.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신봉하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대확신을 청년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다. 그리고 최고의 종교를 받드는 청년은 자신의 안온을 탐내는 것이 아닌 사회의 실태를 깊이 인식하고 세상의 불행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자각시키고자 했다. 제군이여, 눈을 세계로 돌려라. 세계의 열강국도 약소국도 함께 평화를 바라면서도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서 시달리지 않는가? 한 바퀴 돌아 눈을 국내로 돌려라. 정치의 빈곤, 경제의 불안정, 자연의 위협. 이 나라 어느 곳에 안식처가 있겠는가?
나라에 활악한 땅이 없다는 말은 이 일본을 두고 한 말이다. 이웃을 보라. 길을 가는 사람을 보라. 가난과 병으로 고뇌하고 있지 않은가? 오르는 물가에 생계 부족으로 끊임없이 한탄하는 자, 거처할 집이 없어 우울한 마음에 즐기지 못하는 자, 사업 부진으로 벌벌 떠는 자, 파산당해 당황하는 자, 그 수를 들자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부흥의 궤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아직 9년밖에 되지 않았다. 안정된 사회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고 많은 사람이 가난으로 고뇌하고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사회의 혼란, 민중의 고뇌. 도다는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라에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만이 충만한 것인가? 이것을 우려해 나는 니치렌 대성인의 대사자우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세한 원은 깨뜨리지 않겠노라. 이 대사자우는 나는 삼덕구비의 부처로서 일본 민중을 고뇌의 밑바닥에서 구제하겠노라 라는 대성인님의 결의이시다. 우리가 이 대사자우의 업적을 계승한 대성인의 좋은 제자라면 다시 함께 국사라는 임무를 맡아 큰 고뇌에 빠진 지금의 민중을 구제해야 한다. 국사란 정말이지 예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메이지시대 태생인 도다에게는 가장 친숙한 말이었으리라. 그는 이 국사라는 말을 불행한 민중 속에 뛰어들어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투사, 다시 말해 혁명화의 의미로 사용했다.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사자우를 청년들이 자신의 정신과 생명에 새기기를 바랬다. 그리고 숭고한 서원을 바탕으로 국사로서 권기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이여 홀로 서라. 두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리. 세 사람은 또한 이어지리라. 이리하여 나라에 10만 국사가 있으면 고뇌하는 민중을 구제하기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청년은 나라의 기둥이다. 기둥이 썩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여러분은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청년은 일본의 안목이다. 비판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안목이 깨지면 어찌 되는가?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중대한 사명을 느껴야 한다. 청년은 일본의 대선이다. 대선이기 때문에 민중은 안심하고 청년에게 의지한다. 여러분은 민중의 중대한 의뢰를 잊으면 안 된다. 도다는 청년들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자 일본의 안목, 일본의 대선이라고 호소하고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니치렌의 제자라고 말하며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니치렌과 같이 할지어다 라고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니치렌 대성인과 똑같은 서원에 서서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끝으로 제군이여 라고 호소하고 강한 생명력을 키워 영예로운 국사로서 후세의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끝맺었다. 도다는 청년이 이루어야 할 사명과 결집해야 할 태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이치는 청년에게 보내는 혼의 지침이라고 해야 할 권도원을 읽고 깊이 결의했다. 선생님은 세상의 불행을 추방하기 위해 청년 10만 명을 모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완수해야 할 책임은 참모실장인 내게 있다. 누가 하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실현하겠다. 신이치는 도다를 만나자 그 자리에서 결의를 피력했다. 선생님, 반드시 청년 10만 명을 결집하겠습니다. 지켜와 주십시오. 도다는 기쁜 듯이 신이치를 보았다. 그래, 해주겠는가? 부탁하네. 청년부 1만 명 총등산이 눈앞에 다가왔다. 1만 명 총등산의 성공이 10만 명 결집을 위한 도약대가 되리라. 신이치는 1만 명 결집을 향해 온갖 노고를 다하고 온 힘을 기울였다. 1954년 5월 9일, 바로 그날, 청년부 5천 명이 빗속의 총등산 의식을 끝낸 직후
도다 앞에서 가을에 1만 명 총등산을 결행하겠노라고 서원한 청년부는 그 경사스러운 날을 그리면서 반년간 활동을 전개했다. 이 장거를 실현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부원을 먼저 대폭적으로 늘려야 했다. 또 동시에 교학적인 면에서도 실천적인 면에서도 청년 부원으로서의 자각을 심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8월의 학예 지방 지도가 끝날 무렵 1만 명 등산과 그 결집에 대한 전망이 겨우 잡혔다. 그들은 10월 31일을 결행일로 정하고 각종 준비에 착수했다. 비에 흠뻑 젖은 5월 9일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청년부의 바람은 오직 하나. 이번에야말로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후지산 기슭에서 도다 조세이를 성대히 맞이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본존에게 진심으로 기원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맑게 갠 하늘로 만들겠다는 기원과 결의가 서서히 전원에게 넘쳐났다. 1만 명 수송 계획이다. 도쿄에서 출발하는 부원이 8천여 명에 달하고 지방에서 직접 총본산에 모이는 사람은 약 2천 명 예정이었다. 도쿄 부대는 열차 수송과 버스 수송으로 나누었다. 전날 30일 오후 5시 도쿄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에는 편성 제1팀으로서 여자부 465명이 올라탔다. 그 뒤를 이어 각 열차가 떠날 때마다 객차를 더 연결해 마지막 11시 55분 열차까지 8개 팀으로 나누어 무려 6천여 명이나 되는 남녀 청년을 수송했다. 한편 버스 수송은 관광버스 회사 11곳과 계약하고 남자부 약 2,000명이 버스 35대에 나누어 타기로 했다. 제1팀은 30일 오후 7시 660명이 버스 12대에 나누어 타고 메이지신궁 외원과 회화관 앞에서 출발했다. 이어서 제2팀과 제3팀이 8시와 9시에 각각 부대를 짜서 총본산으로 떠났다. 도쿄는 맑게 갠 날씨였다. 열차를 탄 여자부 제1팀은 밤 11시가 지나자 총본산에 도착했다. 산문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자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여자부원들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숙방에 자리를 잡고도 떠들어대며 좀처럼 잠자려 하지 않았다. 산문 앞은 뒤이어 도착한 청년들의 대군으로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때 아닌 성황을 이루었다. 5월 9일의 빗속 총등산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는가. 도착하는 사람마다 모두 별빛이 쏟아지는 맑게 갠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일의 맑은 하늘을 확신했다. 어쨌든 1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다. 총본산의 숙방이라는 숙방은 사람으로 넘치고 객정과 어영당, 렌조보, 항림까지 사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열차를 타고 온 제8팀 1,100명이 도착했다. 도착 시간은 31일 오전 6시 30분이었다. 이 팀은 결집 장소로 직행했다. 이미 각 숙방에서 부대마다 대오를 정비해 참도에서 행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회합 장소는 다이세키사에서 가까운 운동장이었다. 운동장에는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오전 7시가 조금 지날 때쯤에는 남녀 30개 부대가 차례로 정렬하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의 이른 아침이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했지만 열기가 넘치는 청년들에게는 상쾌했다. 아침 해가 회합 장소에 가득히 쏟아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언제나 변함없는 후지산의 위용이 조금 오른쪽에서 청년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맑게 갠 파란 하늘에 길고 아름다운 등선을 선명히 그린 후지산의 정상은 흰눈으로 덮여 있었다. 아, 후지산이 보고 있다. 청년 1만 명은 자연스레 이렇게 마음속에서 중얼거렸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이미 유구한 후지산의 품에 안긴 듯한 심정이었다. 오전 7시 30분, 말에 올라탄 기수가 본부 깃발을 들고 입장했다. 그 뒤를 백마를 탄 도다 조세이가 따랐다. 도다의 안경이 때때로 아침해를 받아 반짝 빛났다. 참석자들은 말을 탄 도다의 모습을
틀림없이 예상도 하지 못했으리라. 청년들이 꼭 저희 모두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에서 집 앞 방면을 뛰어다녀 빌려온 말이었다. 도다는 웃으면서 자식들이 진심을 담아 찾아온 말을 타지 않으면 가엾다. 타는 게 아니라 태워지는 거네. 라고 말하고 흠칫 무서워하며 말에 올랐다. 곧바로 개회를 선언했다. 각 부대에서 종합한 결집 보고를 청년부장 세키 히사오가 도다 회장에게 보고했다. 남자 청년부 6,308명, 여자 청년부 4,082명, 총 13,390명의 청년이 도다 선생님의 슬하에 결집했습니다. 이 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한 회합 장소에서 밀물이 밀려드는 듯한 함성이 일었다. 마침내 1만 명이 넘는 결집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이렇게 더없이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다. 연단에선 도다를 마주하면서 노다 미스루 제2부대장이 남자부를 대표해 선서했다. 남자부의 정예라는 자각으로 어떠한 장마에도 굴하지 않고 광선유포의 대업을 자랑스럽게 완수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서 여자 청년부를 대표해 다니 도키에 제9부대장이 똑같이 선서했다. 위대한 스승 도다 조세이의 딸이라는 자각으로 어떠한 난도 견디며 광선유포가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서원했다. 모두 다사다난한 앞길을 각오한 선서였다. 그들은 분명 창가학회의 활동이 드디어 다사다난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예감했으리라. 남녀 청년부 대표의 선서에 이어 여자부장, 남자부장, 청년부장의 지도가 있었다. 그 뒤에 이 행사를 모두 기획하고 운영한 참모실을 대표해 야마모토 신이치 실장이 연단에 섰다. 도다는 단상에 선 신이치에게 시선을 보냈다. 신이치의 늠름한 목소리가 울렸다. 영산 1회, 엄연 미산. 다시 말해 영산의 1회, 엄연한 지금도 흩어지지 않았도다. 라는 어서의 말씀은 법화경에 나오는 영취산의 설법 의식이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어본전을 향해 단좌하는 그때, 그곳의 영취산의 모습이 현출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배독하자면 대법 홍통의 목적에 서신 도다 선생님 슬하의 부자 석신명의 정신으로 모인 동지의 모습을 밝힌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원은 도다 선생님에게 직결하는 제자입니다.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국사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회장에 취임하실 때 생애 원업으로서 75만 세대의 달성을 선언하시고, 만약 내 이 소원이 살아있는 동안에 달성되지 않는다면 내 장례식을 치르지 마십시오. 유해는 시나가와 앞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외치셨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내던지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우리 제자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가 일어서지 않고 언제 일어설 때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내거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청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신이치는 도다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75만 세대의 달성이라는 스승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깊이 결의했다. 도다의 꿈은 신이치의 꿈이었다. 미래의 구상을 말하는 도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신이치의 구상이 되었다. 스승인 도다의 서원은 제자인 신이치의 목숨 그 자체였다. 도다가 제시한 국사 10만 결집의 실현을 신이치는 자신의 책무로 받아들였다. 도다의 뜻을 자신의 행동으로 삼는 신이치는 시야를 세계로 돌려 청년들에게 호소했다. 소련도, 중국도, 미국도 그 나라를 일으키고 짊어진 것은 청년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내걸고 또는 뒤에 철학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니치된 대성인 불법으로 일본, 동양, 그리고 전 세계에 괴로워하는 인류를 구제하고자 일어섰습니다. 우리 청년부원에게는 공산주의나 뒤에 철학을 지닌 세계 청년들을 지도할 커다란 사명이 있습니다. 신이치는 지금이야말로 일어서야 할 때가 왔음을 열렬히 말하고 모든 난을 타파해 광선유포의 투쟁에 임하는 각오를 촉구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입종 700년을 거쳐 광선유포의 기는 드디어 가득 차 그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각자는 사자왕의 마음을 발휘해서 남들이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겁내지 말지니라. 사자왕은 백수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사자의 새끼 또한 이와 같다. 그들은 야간이 짖는 것이고 니치렌의 일무는 사자가 짖는 것이로다 라는 금언을 가슴에 새겨 용감히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도다 선생님은 나라에 10만 국사가 있으면 고뇌하는 민중을 구제하기는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만 명의 청년이 모이면 광선유포의 첫걸음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여 당당히 투쟁합시다. 신이치는 실장인 자신의 책임으로서 청년부원 10만 명 결집을 결의했다. 도다의 사자우는 그대로 제자의 서원이고 실천이었다. 이 사제부리의 서원 속에 광선유포의 대도가 열리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화창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도다 조세이가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연단 위에서 청년들에게 호소했다. 청년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제하고자 수많은 사람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만으로, 경제만으로, 교육만으로 일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활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분야의 활동에는 그 근저에 참된 불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참된 불교를 근본에 두고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장려해 국가를 구제하고 민중을 행복 속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다는 이때 창가학회의 활동이 종교 활동이라는 좁은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닌 널리 사회에 열려 각 분야에 걸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했다. 드디어 그와 같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도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요컨대 광선유포는 사회공헌이라는 형태로 널리 시대에 열리지 않으면 구체화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싶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근본인 신앙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도다의 훈시는 다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어떤 것인지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참된 종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나위 없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이 점은 대성인의 어서에 비추어 또는 불교 철학의 원리에서 나아가 우리 동지의 수많은 실증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다는 일본 종교계의 현상을 우려하면서 광선유포를 향한 창가학회의 사명을 호소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사계 격언으로서 당시의 여러 가지 종교가 어떤 것인지 밝히시고 불교의 원리에 비추어 비판하셨습니다. 7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또한 참된 묘호랭개교가 아니면 말법의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법을 광선유포하자고 스스로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온갖 방면에서 적이 출현할 것이라는 점도 필정입니다. 나는 회장 취임 이래 이 점을 이미 각오했습니다. 나는 난을 받는 일은 조금 더 마다하지 않지만 원컨대 여러분에게 절대적 행복을 쥐어준 뒤에 죽고 싶습니다. 도다는 평소에 늘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는 광선유포 도상의 시련을 이야기하자 더욱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다사다난하다는 점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본전을 신앙하고 창가학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으로서 힘을 마음껏 길러주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다사다난한 앞길에서 분개해주기를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순간 적막하리만큼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감싸였다. 이어서 학회가를 합창했다.
1만 명이 부르는 합창이다. 거대한 합창 소리가 밀물처럼 주위로 퍼지더니 허공에 울려 퍼졌다. 이때였다. 그들 머리 위를 경비행기 한 대가 엔진 소리를 울리면서 선회하기 시작했다. 경비행기는 회합장소 상공을 여러 번 선회하다 순식간에 급강하하는가 싶더니 통신통을 떨어뜨렸다. 통신통은 연단 근처에 떨어졌다. 통신통에서 메시지 한 통을 꺼내 소리내어 읽었다. 세기를 인도하는 스승 앞에 선 젊은이여, 광포에 앞장서서 모인 1만의 힘, 나라를 염려하는 그 정열은 땅도 뒤흔들고 하늘에도 울린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그 의기에 감격하여 양양한 앞길을 축하하노라. 1954년 10월 31일 오전 8시 지도감사부장 기여하라 가스 청년부장에게. 박수 소리가 회합장소에 가득 울렸다. 환성이 울려 퍼졌다. 경비행기는 아직도 계속 선회했다. 비행기에서 흰 손수건이 보이자 땅 위의 청년들도 일제히 손수건을 들어 화답했다. 비행기는 날개를 흔들고는 이윽고 동쪽 하늘로 사라졌다. 말 위에 다시 올라탄 도단은 본부기 뒤로 각 부대가 이어서 정렬한 대열 앞을 가볍게 인사하면서 퇴장했다. 그 뒤에 청년들이 행진을 이어갔다. 긴 행렬은 총본산으로 향했다. 부대장을 비롯한 부대의 대표는 마키구치 초대회장의 묘를 참여하고 이날의 행사를 보고하면서 광선유포를 향한 서원을 새로이 했다. 총본사는 이날 1만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긴장한 얼굴과 얼굴, 민첩한 동작, 함께 즐거워하며 결의에 넘치는 광경. 후지사는 그런 모습들을 시종일관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부는 오전 9시 30분쯤 모든 행사를 끝냈다. 여자부도 1시간 뒤에는 종료했다. 11시 30분에 하산을 시작해 마지막 열차를 타는 청년들이 총본산을 뒤로 한 시간은 오후 6시 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리쿄보 2층에서 도다 조세이는 이날의 성대한 의식을 매우 기뻐하며 간부 몇 사람과 함께 환담했다. 도다는 어쨌든 1만 명에 달하는 청년이 이 총본산에 기뻐하며 결집한 일은 광손유포의 역사에 일찍이 없는 일임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참모실 설치가 앞으로 몇만 명의 청년을 통솔할 것이라는 그 실증을 본 심정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한 참모실 청년들이 하산 인사를 하러 왔다. 오, 수고했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지 않았는가? 도다는 기분이 좋았다. 끝까지 투쟁한 청년들의 얼굴이 상쾌하게 빛났다. 도다는 기쁜 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웃음을 띠고 그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모두 물러나기 시작하자 도다는 청년들을 불러 세웠다. 벌써 가는가? 수고스럽지만 3일에도 부탁하네. 도다가 말한 3일이란 눈앞으로 다가온 11월 3일의 제11회 본부총회였다. 이 가을에는 큰 행사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었다. 숨 쉴 틈이 전혀 없었다. 청년부 1만 명 총등산이 대성공으로 끝난 지금 도다는 그 일을 되새기며 즐기기보다는 국기관의 커다란 철제 지붕 밑에서 개최하는 본부총회가 걱정되었다. 창가학회도 점차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번 총회를 취재하러 처음으로 신문기자도 많이 올 예정이므로 대외적인 배려가 필요했다. 세간에서는 창가학회를 이해할 수 없는 종교단체로밖에 보지 않았다. 요 1, 2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절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에서 사소한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각 신문은 그런 사건을 취급하면서 악의로 가득 찬 비판 기사를 많이 싣기 시작했다. 그들은 발전하는 창가학회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회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때문에 학회의 진실을 전하는 신문은 없었다. 그것은 결국 종교에 관한 완전한 무지에서 기인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무지에 온몸으로 도전한 도다 조세이는 이번 총회가 지금까지 없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도다는 총회에서 발표할 강연 내용을 이리저리 사색했다. 그리고 세간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무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자 그 두터운 벽이 때로는 절망적으로까지 느껴졌다. 예를 들어 성불이라는 말을 세간적인 통념에서 보자면 그저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말하면 현재 살아있는 기능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후의 생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설해도 그것을 일종의 영혼처럼 생각하는 세상. 그러한 지금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진실한 불법의 진수를 깊이 이해하게 할 수 있겠는가? 도다는 초조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니치렌 대성인이 입종 선언을 하신 지 70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사태는 겨우 그 궤도에 오른 단계이다. 도다가 회장에 취임하고 불과 3년 만에 광선유포를 사명으로 삼는 신도가 15만 세대를 넘었다는 사실은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 기하급수적인 격증의 뿌리를 더욱 늠름하게 내리는 일이 중요한 요건이었다. 성급한 도전은 필시 이를 그르치게 하리라. 의기 드높은 학회원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도다는 침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다는 총회에서 강연할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주제의 대상을 700년 이래 사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간 근본 교리, 요컨대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관한 내용 한 가지로 묻기로 결정했다. 도다는 자신의 발언에 현재 일본의 저널리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했다. 11월 3일, 이날도 수려한 파란 하늘이었다. 총회는 정오에 열렸다. 서두의 경과보고에서는 먼저 약진하는 절복의 모습을 전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절복 성과는 무려 86,545세대입니다. 이는 올해 도다 선생님이 제시하신 절복 목표 8만을 이미 가볍게 돌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 세대수는 16만 791세대를 헤아리고 학회는 전국적으로 포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추에 여지없이 회합 장소를 가득 메운 회원들은 올해 목표를 이미 2달이나 앞서 달성했음을 알자 연단을 향해 힘찬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총회의 식수는 언제나처럼 각 부 대표의 결의 발표와 법주 니쇼의 특별 강연, 체험담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장내는 끓어오를 듯한 활기로 가득하고 의기양양한 회원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환희에 빛났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도다가 연단으로 나갔다. 도다는 청중이 보내는 열렬한 박수에 응하면서 장내를 바라보고 회합 장소 한쪽 구석에 있는 보도 관계자에게도 시선을 보냈다. 일본국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만 니치렌 한 사람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다는 대성인의 계목초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언제나처럼 금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말이라고 평이하게 말했다. 대성인님, 단 한 분만이 알고 계신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어서전집 200쪽에 있는 한 구절이지만 이 말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성인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인가? 그런데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이 가슴속에 뭉클하게 와 닿을 때에는 무서워졌습니다. 도다는 인간의 생명을 무명의 어둠 속에 가두는 사상과 종교의 그릇됨이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사회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해한다면 인류의 앞날은 번영하고 영광에 찬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했다. 광선유포의 목적이라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의 해결에 응결된다고 해도 좋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사회에도 중대한 일이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해보기는커녕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태가 700년이나 계속되었다. 요 몇 년 동안 창가학회의 존재는 현재의 일본 사회에 하나의 파문을 던졌다고 해도 좋았다. 도다는 이 파문이 최소한 동집생의라도 일으키기를 바라며 말했다. 우리는 좋아서 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가르침을 확인하려는 것은 우리의 교리에서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일련종과 타협하면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련종이라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을 들어도 대성인의 순수한 교리에서 본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다의 말은 조금씩 격해졌다. 타종의 사람들이나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짓인지 진실인지 자기 가슴으로 생각하여 올바른 가르침에 귀의하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근원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 불법의 진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학회에 반감을 품은 채 반발하고 증오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선유포의 도상에 갖가지 난이 잇따라 일어나겠지만 그때 여러분은 절대 무의의 어본존을 믿고 절대 퇴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불이라는 행복한 인생을 반드시 붙잡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고 경고입니다. 도다의 말에는 광선유포를 향한 각오와 회원의 행복을 바라는 깊은 자애가 가득했다. 그 정열은 장래를 가득 메운 청중의 가슴을 뜨거운 감동으로 감쌌다. 사람들은 이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격렬한 박수로 도다에게 화답했다. 11월 3일의 본부총회도 광포를 향한 끓어오르는 정열이 소용돌이치면서 성공리에 끝났다. 하지만 쉴 겨를도 없이 7일에는 도쿄 세다가야구의 니혼대학교 운동장에서 청년부가 주최하는 제1회 체육대회가 열렸다. 큰 행사의 연속이었다. 참모실을 설치한 이래 청년부 활동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바빠졌다. 세기의 재전이라고 이름한 이 체육대회는 왕성한 청년부의 기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체육대회의 개최를 흔쾌히 찬동하지는 않았다. 첫째, 바쁜 신심활동 속에서 종교단체가 그와 같은 기획을 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지, 또 행사에 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가치적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한 참모실은 1만 명 총등산을 완수한 청년부원이 유쾌한 체육대회 경기를 통해 육체를 연마하고 단결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도 청년에게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실의 양해를 좀처럼 얻을 수 없자 청년부 수뇌부는 모든 책임을 청년부가 지기로 하고 직접 도다에게 허가를 구했다. 도다는 허가했지만 청년부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행사가 되고 말았다. 체육대회가 열린 11월 7일 일요일도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게 갠 날씨였다. 1만 명 총등산으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남녀 청년들의 발랄하고 원기왕성한 모습은 상쾌하리만큼 활발하고 민첩했다. 그들은 환희로 약동했다. 청년부가 주최한 행사였지만 각 지부의 장년부와 부인부도 응원하러 달려왔다. 오전 9시 50분 남녀 선수 대표의 선서가 시작되었다. 도다도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훌륭한 젊은이가 이렇게 내 눈앞에 출연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의 장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수한 정신과 강인한 육체를 가진 훌륭한 인물이 되어 마음껏 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대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양한 경기가 순조롭게 차례차례 이어졌다. 오전 경기의 백미는 1만 미터 달리기로 회장상이 걸린 경기였다. 출전자는 전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하는 억척스러운 경기였다. 장년부나 부인부도 각자 제각각 기상천외한 방법을 짜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오후 경기에는 독특한 이름의 경기가 이어졌다. 남자부의 삼장삼화 경주는 장애물 경주이고 여자부의 부원 증가 경기는 줄다리기였다. 운동장 가득 폭소가 울려 퍼졌다. 다채롭게 짜인 경기는 날이 저무는 것도 잊게 할 정도였다. 남자부 홀수 부대와 짝수 부대를 홍백으로 나누어 180명씩 360명이 출전한 학회 혼이라고 이름 붙인
장대 쓰러뜨리기는 혈기 넘치는 젊은이의 격투였다. 도다는 천막에서 운동장으로 나와 관전했다. 몇 차례 맞대결이 홍군의 연승으로 끝났지만 양군 모두 광선유포에 불타는 투혼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전이라고 이름 붙인 기마전이 시작되었다. 이 무렵에는 운동장이 점점 어둠에 감싸였다. 홍백 양군 합쳐서 800명이 출전했다. 북이 울렸다. 각각 기마 100기를 통솔하는 양군 대장이 진열 앞에서 지휘봉을 흔들며 선전포고를 하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홍백의 머리띠가 마구 뒤섞이고 여기저기에서 1대1의 대결이 맹렬히 전개되었다. 주위는 황혼이 깃들고 서쪽 하늘만 저녁노래 물들어 밝았다. 해는 이미 무사시노의 지평선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양군 모두 상대방 대장이 든 지휘봉을 노렸다. 이겨서 남은 기마가 밀집해 함성을 지르면서 격돌에 이은 격돌을 펼쳤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다가 간신히 홍군이 이겼다. 2차전은 백군이 이겼다. 청년들은 피로했으리라. 승부가 빨라졌다. 또 홍군이 이겼다. 홍군이 2대1로 개가를 올렸다. 이어서 폐회식이 열리고 야마모토 실장이 득점을 발표했다. 종합 득점에서 남자부는 제1부대가 우승하고 여자부는 제7부대가 우승했다. 마지막으로 도다가 우승기를 수여했다. 도다는 이날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았다. 폐회식에 앞서 도다가 참가자 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인 지금까지 생기발랄한 젊은이의 모습을 참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것은 평소의 투쟁 덕분입니다. 나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은 일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강의하는 어선은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은 잘 기억한다고 감탄했습니다. 폭소가 터졌다. 다가온 어둠 속에서 누구나 웃는 얼굴로 도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청년부 누구를 보더라도 귀엽습니다. 상품은 전원에게 주고 싶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오늘은 남자부장과 여자부장에게 내가 늘 애용하는 창가학회 메달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남녀 청년부 전원에게 증정하는 것이므로 남녀부장이 대표로 받기 바랍니다. 남자부장과 여자부장이 앞으로 나아가 메달을 받았다. 자, 이것으로 남녀 청년부 전원에게 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교학을 연찬하고 자기 직업에 면려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일꾼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청년부의 독자적인 기획과 책임으로 거행된 제1회 체육대회는 멋지게 성공했다. 그 이래로 도쿄는 물론 홋카이도, 오사카, 나고야에서도 자주 개최되어 젊은이의 제전으로서 젊은 사자기가 나부꼈다. 이 체육대회가 연원이 되어 이윽고 도쿄 국립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여 거행하는 문화제로 발전하게 된다. 체육대회 사흘 뒤인 11월 10일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의 묘쇼사에서 낙성 입불식이 열렸다. 사가미하라의 하시모토에도 지난해에 쇼케이사가 건립되었지만 신축 사찰은 아니었다. 부지 확보에 본당의 거실까지 창가학회의 손으로 신축 사찰을 건립해 기진한 것은 이 묘쇼사가 제1호였다. 도다는 전국적인 광포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지방사찰 건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주도 면밀하게 열었다. 묘쇼사 낙성 입불식 당일은 법주 미즈타니 니쇼가 참석하고 도다를 비롯한 학회 간부 및 현지의 학회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본당은 착석자로 가득해 뜰에 서 있는 사람도 많았다. 오후 1시 나무 향기도 새로운 본당에서 독경을 했다. 이어서 니쇼의 경찬문 봉독이 끝나자 인사하기 위해 도다가 일어섰다. 도다는 1년 전에 열린 가루이자와 지구총회 때 느낀 우려를 아직 잊지 않았다. 엄한 표정으로 이 지방 학회원에게 신심의 마음가짐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창가학회가
전국에 사찰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방침입니다. 처음에 사찰을 수루미에 세우려고 할 때 학회의 총력을 결집해 큰 사찰을 세우겠다는 건곤일척의 내 계획은 승속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가미하라의 하시모토에 있는 민가를 사찰로 개축했지만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겨우 비유해서 말하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것과 같은 사찰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도다는 제1호 사찰을 뒤로도 수십 개의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는 수백 개 이상의 사찰을 건립하는 미래를 분명 생각했으리라. 그리고 도다는 이렇게 호소했다. 어쨌든 순수한 그 자체에 한결같은 신심을 관철해 가로이자의 신심을 영원히 단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은 말해두겠습니다. 전국 회원의 진심을 결집하기만 하면 사찰은 아주 쉽게 세울 수 있다. 굉장한 시대가 왔지만 동시에 도다는 그 아니함을 두려워했다. 신심이 아니함에 빠질 때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려워한 보다는 승속 모두에게 신심이라는 근본의 혼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신심만은 순수하게 한결같이 관철하고 어디까지나 광선육호에 매진하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11월 17일 도다는 아키타에 갔다. 아키타의 묘계사 낙성 입불식을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또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다카사키에 갔다. 12월 15일 다카사키의 새로운 사찰인 쇼묘사의 낙성 입불식을 위해서였다. 창가학회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에 사찰을 건립하는 계획이 이 해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광선육호를 향한 도다의 장대한 구상은 겨우 일부분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닭이진 동지에게 어두운 세상 속의 추운 아침에 가까스로 아침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감촉을 느끼게 해주었다. 1954년이라는 해는 1월 2일에 황궁의 니주바시 위에서 참하하는 군중이 뒤엉켜 압사 16명, 중경상 60여 명을 내는 불상사와 함께 새해가 밝았다. 비키니 환초의 수폭 실험이 일본 사람들에게 검은 공포를 주고 국민은 정부의 용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선업계 스캔들이라는 검은 안개에 가려 있었다. 이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점점 더 커졌다. 당시 자유당 간사장이 조선업계에서 약 2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짙어져 검찰 당국이 국회에 체포를 요청하게 이르렀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4월 21일 검찰청법 제14조에 의한 지휘권 발동으로 체포를 연기할 것을 당시 법무대신에게 갑자기 지시했다. 간사장이 체포되면 내각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휘권 발동의 근거는 사건의 법률적 성질과 중요 법안의 심의라는 현상에 비추어 본건은 특별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것이라는 내각에는 참으로 유리한 견해였다. 이것을 발동한 법무대신은 곧바로 사직했다. 좌우 양파의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은 격분하여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208대 228의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다. 후임 법무대신은 체포 연기 지시는 국회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전했지만 체포 시기를 놓친 사건은 어둠에 묻혔다. 어쨌든 지휘권 발동은 자유당 간사장이 살렸지만 뒤에 이어질 수많은 체포 예정자도 살렸다. 게다가 100명에 이르는 피의자를 떠안은 요시다 내각의 위기도 살릴 수 있었다. 사건은 하급 관리 2명의 자살로 불문에 붙여졌다. 하지만 요시다 정권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이후 보수당의 내분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반 요시다 파벌인 하토야마 이치로 등이 11월 24일 일본 민주당을 결성했다. 이로써 내각 불신임안 성립이 확실해지고
만 6년에 걸쳐 계속된 요시다 내각은 12월 7일에 총사직하고 붕괴했다. 일본 경제계의 상황은 한국 전쟁이 휴전되자 특수의 조는 옛날 얘기가 되고 미국의 경제 원조도 허무한 기대로 끝나 앞길에 대한 전망이 암담해졌다. 근근히 자립경제를 추구해야 했고 국제 수지는 악화되었다. 경제적 위기가 일본 열도를 무겁게 내리덮었다. 오후 미견사 등의 장기 파업을 시작으로 갖가지 쟁의가 각처에서 일어났다. 국제 정세는 냉전의 중압에 눌리고 전국은 불안했다. 그리고 경제계는 앞길의 광명을 찾지 못했다. 위기적인 세상에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어두운 표정을 지어야 했다. 이처럼 답답한 세상에 개의치 않고 가난한 일상에서도 오로지 희망에 불타는 눈동자를 빛내는 한 단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도다 조세이가 인솔하는 창가학회였다. 전 국민으로 본다면 겨자씨만큼의 적은 인원이고 사회에 완전히 매몰된 듯이 보였지만 참으로 밝게 빛났다. 이 해에 그 빛은 급속히 증대했다. 세상도 겨우 이 빛을 무시할 수 없는 데까지 왔지만 불가사의한 빛을 빛으로서 믿기를 거부하고 비판의 호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가사의한 이 빛은 당시 사회의 어둠이 얼마나 짙어졌는지 그 명암을 짙은 색채로 비추어냈다.